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짜리 어린 딸을 키우는 30살 아이 아빠입니다. 이제 제 나이가 겨우 30인데 벌써 초등학생 딸이 있다 그러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은 저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철없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저의 사정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에 더 불을 지폈죠.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던 저는 나이가 차서 보육원에 나가면서 준비 없이 세상에 던져지며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저와 비슷한 사정의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딸 수연이를 가지게 되었죠. 어쩌다 혼전 임신으로 20대 초반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 아빠가 되었지만, 저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한창 진로 고민할 나이에 돈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고,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아 고생은 해야 했지만,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절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둘 다 외롭게 자란 사람이었기에,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노력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저만의 생각이었던 건지, 어느 날 와이프는 갓난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직 6개월도 안 된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의 흔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편지 한 장 써놓지 않고 자기 집만 챙겨나간 아내 때문에 저는 망연자실했지만 혼자 아이를 챙겨야 하기에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다닐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집 나간 와이프 소식을 들어보려 노력해도 와이프는 아주 사라진 것처럼 그 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홀로 아이를 맡게 된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야 했습니다. 고아 신세라 어디 아이 맡길 곳은 따로 없는데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갈 수도 없으니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은 저희 같은 사정에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주제에 일을 못 나가게 되면 겨우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차라리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는 소리를 했지만 보육원에서 어렵게 자랐던 저는 제 딸을 차마 그렇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 제 딸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일자리를 구하고 다니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를 더 편견 어리게만 보았고 저 어린 딸의 사정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앳된 얼굴에 제가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며 사람들은 사고쳐서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았다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냉장고에 반찬 하나가 없어서 간장 종지 두고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궁핍한 형편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이 유치원이 문을 닫아 아이를 두고 일에 나가지 못해서 그날로 회사에 잘리게 되는 비참한 날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저를 바라보며 웃는 제 딸아이 때문에 그런 삶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저는 제 딸의 잠든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제 딸 수연이는 제 인생의 보람이자 행복이 되었고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저는 아이가 자라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더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둘이 마음 편히 살 집이라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저는 투잡, 쓰리잡을 하며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 돈을 벌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다니고 물류센터 다니고 잠든 아이 두고 새벽에서 아침까지 대리운전까지 하며 열심히 일을 했죠. 심지어 그걸로도 모자라다 싶었던 저는 퇴근 후 잠깐이나마 짬을 내어 동네에서 붕어빵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하나 500원짜리 붕어빵 팔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우리 딸 예쁜 옷 하나 사 입힐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겨우 두세 시간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보니 그런 부업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옆집 사시던 이모님이 저희 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어린이집 다녀온 저희 딸을 저녁까지 돌봐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두세 시간이라도 붕어빵을 팔며 용돈벌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에는 붕어빵 팔고 여름에는 호떡 팔며 장사를 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갔죠. 2년쯤 하다 보니 이제는 손에 완전히 익은 것 같고 나름 단골도 생기면서 수입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길가에서 자릿세 없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데 돈 드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런 덕분에 괜한 인심이 생겼던 건지 저는 매일 팔고 남는 붕어빵으로 선심도 쓰곤 했습니다. 붕어빵 장사 1년쯤 지나서부터 종종 마주치던 노숙자 아저씨가 계셨는데 저는 그 아저씨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아저씨가 걱정되던 제가 달리 드릴 건 없고 남는 붕어빵을 챙겨드리게 되었죠. 아저씨, 앞으로 제가 남는 붕어빵 챙겨드릴 테니까 9시쯤 여기 오세요. 아시죠? 그거 돈 받고 파는 건데 그냥 막 줘도 되나? 나 돈 없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만든 반죽은 다 써버려야 하니까 아저씨 드릴 건 넉넉할 거예요. 그래주면 야 나야 고맙지. 그런다고 괜히 나중에 이 붕어빵 값 내놓으라 하면 안 돼. 아저씨 속고만 사셨나? 제가 남는 거 드리면서 돈 달라 그러면 날강도 줘. 이게 뭐 별거라고 생색을 내겠어요. 아무튼 괜히 굶지 마시고 평소에도 배고프면 오세요. 그래봤자 간식밖에 안 되겠지만 저도 사정이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건 없네요. 언젠가부터 동네를 배회하는 노숙자 아저씨를 보며 늘 마음이 쓰이던 저였습니다.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길거리를 배회하시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렇다고 사연을 절대로 말해주시지도 않고 말수도 많지 않으신 분이라 그 아저씨와 제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름 눈인사하고 매일 얼굴 보고 지내는 저의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픈 날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주변에 배고파 하시는 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더 챙겨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다름 아닌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진짜 이유였죠. 그날은 너무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퇴근을 하고 와서 붕어빵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가스를 켜고 붕어빵 틀에 달구며 여느 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하던 일상이었죠. 그렇게 이전 날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재료 한두 가지 챙겨오지 못하는 일이거나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드는 기분 좋은 일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한창 붕어빵을 굽던 제게 누군가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붙이더군요.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고 발견했는데 그 험상궂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냥 손님들 같지 않았고 조금 수상해 보였습니다. 설마 이 동네에도 자릿세 받는 깡패들이 생겼나 싶어 당황하는 그 순간 한 남자가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제게 말을 걸어왔죠. 경찰입니다. 혹시 김초로 씨 되십니까? 예? 경찰이요? 경찰이 왜요? 김초로 씨 맞냐 묻지 않습니까? 당신 김초로 맞아 아니야? 여기 가게 앞에서 계속 장사하던 그 사람 맞느냐고? 맞아요. 제가 김초로 맞는데 왜 그러세요? 죄가 없으면 경찰 앞에서 쫄 게 뭐가 있냐 싶겠지만 사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면 갑자기 경찰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유니폼 입고 순찰 다니는 순경들도 아니고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사복 입고 허리춤에 총 차고 있는 형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대충 봐도 깡패인가 싶을 정도로 험상궂게 생긴 경찰들이 절 보고 말을 거는데 제가 어떻게 태연하게 대꾸를 하겠습니까? 저는 경찰이라고 하니까 괜히 주눅이 들어 무서워서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고 뭔가 오해를 한 건지 그 형사들이 저를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윽박지르며 구석으로 몰더라고요. 당신이 김초로 씨예요? 당신 어제 저녁에 뭐 했어? 예? 뭘 했냐뇨? 밤에는 집에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제 여기 있었잖아. 아니야?
예. 8시, 9시 정도까지 여기서 붕어빵을 팝니다.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제 9시쯤에는 어디 있었어요? 글쎄요. 그 시간이면 아마 정리하고 집에 가고 있었을 텐데요. 정확하게 말 안 합니까? 집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서요. 근데 대체 왜들 그러시는데요? 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를 윽박지르면서 몰아가는 형사들 때문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형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어젯밤 9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으니 아마 목격자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의 입에서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젯밤 9시경에 여기 이 가게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 놈이 가게 여주인을 협박해서 강간하고 돈까지 가져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신고한 사람이 바로 김초로 당신이야. 제가 매일 붕어빵을 굽던 자리 앞에 있는 식당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도 놀라운데 그 범인이 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사들이 괜히 저를 떠보려고 겁을 주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지 형사들이 정말 진지한 얼굴로 저를 계속 추궁하더군요. 이미 피해자가 진술을 다 했고 정확하게 당신 얼굴을 지목했어요. 이래도 아니라고 할 겁니까? 예? 그럴 리가요. 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그 집 사장님을 해코지합니까? 저 정말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거야 저도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범인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범인이라면 그런 파렴치한 저질러 놓고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붕어빵을 굽고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범인이었으면 진짜 도망갔겠지? 우리야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다시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미 피해자 진술은 다 받았고 피해자가 찍은 핸드폰 카메라에 당신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대조는 차차 해보면 될 거고 우선은 저희들과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예? 아니요.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증거가 있다는 형사들은 제 말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한테 날선 반응들을 보였던 걸 보면 이미 제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굽고 있던 붕어빵을 뒤집지도 못한 채 그 길로 형사들에게 붙잡혀 경찰서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 줄 알고 그런 일을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파출소도 아니고 형사들 드글드글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금방 조사를 받고 다시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경찰들을 따라간 저는 그 뒤에 얼마나 더 기막히고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은 제가 아주 범인이라 생각하는지 대놓고 제게 범죄 사실을 물어보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아직 젊은 사람이 말이야. 대체 무슨 억하시정에 몇 년이나 보고 지냈던 이웃가게 사장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돈 때문이야? 붕어빵 장사하다 보니 남의 돈이 탐이 났나? 아예 확신해가지고 묻는 형사의 질문에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제 말을 믿어줄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저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니라니까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범인 아닙니다. 형사님, 그 사장님이 대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아니에요. 9시에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매일 저희 딸이 일찍 보고 싶어서 조바심 나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유로 남한테 그런 짓을 해요? 네가 딸까지 있었어? 그래, 나는 몇 살이야? 올해로 7입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요. 저 형사님, 저 오늘 9시 전에는 끝내주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애를 돌보러 집에 들어가야 해서요.
글쎄, 그건 네가 하는 거 봐서 어떻게 될지 아는 거지. 네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서까지 따라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와, 연성 높아지지 마. 어? 지금 너 여기 피의자 신분으로 와 있는 거야. 강력 범죄로 조사받는 주제에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니 그럼 억울한데 이게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 우겨봤자 증거가 다 있다고. 피해자가 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네 뒷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있는데 끝까지 우길 거야? 대체 그 사진이 뭔데요? 에? 제가 보기나 해볼게요. 대체 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뭐라고 그러는지 당황스러웠던 저는 형사에게 물어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도망쳐 나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얼핏 보니 정말 제 뒷모습인 것처럼 보이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 가게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음식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그 가게에 들어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가뜩이나 불경기에 서로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노점을 하고 있는 제가 남의 가게 기웃거리면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 싶어 가게 입구로 근처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물이 너무 필요해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차라리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오지 그 집에서 공짜로 한컵 얻어 마셔본 적은 없었죠. 게다가 워낙에 그 가게 부부들이 성격이 드센 것 같아서 오며 가며 인사만 열심히 했지 제가 웬만하면 그 사장님 내외와 말을 섞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게에 쳐들어가서 갑자기 강도짓을 하고 그 집안 사장님을 강간했다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대체 나랑 비슷한 인상차기의 그 남자는 누구일지 저도 궁금하더군요. 어때? 이래도 아니야? 너랑 똑 닮았는데 옷도 오늘 입은 거랑 똑같구만 뭘 안 그래? 그게 좀 얼핏 보면 닮긴 닮은 것 같은데 그거 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애초에 그 가게 안에 들어간 적도 없다니까요. 2년 동안 거기서 붕어빵 장사하면서 그 가게 문 한번 열어본 적 없어요. 옷이야 비슷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나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겠다. 그래 그럼 어디 너 원하는 대로 해봐라. 우리야 시간 많으니까 네가 자백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야. 근데 너는 9시까지 집에 가봐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애가 있다면서 혼자 있을 애 걱정 안 하나 보지? 아이고 이제 30도 안 된 젊은 놈이 벌써 그만한 애가 있는 걸 보면 너도 참 알만하다. 어디서 굴러먹다가 사고쳐서 애를 낳아놓고는 이제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어? 너 보니까 예전에 도둑질도 한번 했더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 잡는 줄 알아? 어차피 너 조사하면 먼지 다 나와. 오래전 저의 절도 사건까지 알고 있는 형사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제가 왜 범인으로 몰려 이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실수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저를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그 형사의 말대로 제가 절도 미수가 있긴 했습니다. 오래전 전처가 갓난아이를 버리고 가고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돈 한 푼이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슈퍼에서 분유 한 통을 훔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리고 어쩔 도리가 없어서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 사정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가게 주인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제가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찾아왔던 그런 기록도 전부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이 맞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 자식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제 와서 강도 강간범으로 몰리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서 잘못 없는 저희 아이까지 걸고 넘어지는 형사에게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던 저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사고를 쳐서 애를 낳았다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소연이를 거두먹거려? 괜히 아이 내세워서 협박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진범이나 잡아. 겨우 부녀한테 훔쳤던 걸로 나를 전과자로 물고 있어? 당신은 어린 나이에 혼자 자식 키우는 서러움을 알기나 해?
당신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그런 소리 짓거려? 나 9시까지 집에 안 보내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들 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 괴롭히는 거 이거 다 인권 침해야.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당신들 인권위에 다 고발해서 징계받게 할 거야. 여태 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니 왜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건지. 저는 험악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형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제가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기들이 형사면 다인가.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런 협박을 하고 정신적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범인도 아닌데 왜 거기서 그런 취급을 받고 아이까지 볼모로 잡혀야 하는지. 아이 아빠인 제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걸 핑계로 삼을 생각인지 제가 난동을 부렸다며 또 호되게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아주 막 나가네. 너네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 협조 안 하면 너만 손해라고. 너 지금 이거 공무집행 방해야. 너 진짜 집에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집에 애가 있다고. 지금 죄 없는 사람 잡아놓고 뭐하는 짓이야 다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야? 말을 했는데도 계속 난동을 피우네. 이거 제대로 협조할 생각이 없구만. 그래,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당신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공무집행 방해로 유치장에서 지낼 생각해? 경사들은 제가 억울함에 울부짖은 걸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라니 난동을 부렸다느니 하며 저를 유치장에 집어넣어 버렸고, 저는 혼자 있을 아이 걱정에 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들어간 이상 저는 집에 있을 아이 걱정에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사들도 참 너무한 게 자기들은 집에 자식들이 없는 건지 어린아이가 혼자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겨우 빌듯이 사정사정해서야 전화를 빌려서 9시까지 저희 아이를 봐주시는 옆집 이모님에게 하루 정도 아이를 부탁드릴 수 있었죠. 이모님,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래. 경찰서에 있다는데 어쩌겠어.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런 거야? 심각한 거야? 별일 아닐 거예요. 제가 누명을 좀 써서요. 그래, 소연이 아빠가 나쁜 짓 할 리가 없나, 어? 응? 아, 소연이가 전화 바꿔달라 그러는데 인사라도 할래? 아빠! 그럼 오늘 집에 못 가? 아빠가 급하게 일이 있어서 오늘은 집에 못 가게 됐네. 오늘은 할머니랑 하루만 자고 있어. 내일 아빠 일찍 갈게. 미안해, 소연아. 하루 정도는 늦어도 괜찮아. 대신 아빠, 내일은 꼭 집에 일찍 와야 해. 알겠지? 보고 싶은 아이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부터 났지만 차마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던 저는 겨우 참으며 전화를 서둘러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밤새 유치장에 갇혀있던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하고 경찰서까지 끌려와 그 난리를 쳐서 피곤할 만한데도 저는 아이 걱정과 억울함에 잠도 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야 차가운 유치장을 겨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경찰서를 나와서도 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어요. 김철호, 너 풀려났다고 좋아할 거 없어. 너 일하는 곳 집 이미 다 알고 있고 지문만 나오면 당장이라도 영장 받아서 잡아올 수 있으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 최대한 빨리 재판받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리라고. 그리고 앞으로 잘 생각해야 할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 구하던가 재판 준비나 잘해. 나야말로 바라던 바입니다. 어디 누가 억울한지 재판 가보면 알겠죠. 내가 범인이라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나를 범인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절대 아니니까 당당합니다. 변호사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마지막 객기인지 형사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나왔지만 사실 재판에 간다는 게 두렵기는 했습니다. 내 평생 유치장 구경으로도 이미 진이 다 빠지는데 정말 죄를 짊어지고 재판까지 가는 건 진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정말 결백했던 저는
제가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뒤 경찰들이 식당에서 제 지문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고에 찍힌 제 지문이 제가 직접 금고를 만지고 돈을 훔쳐간 증거라며 저는 다시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선 변호사를 만나게 된 저는 제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움을 줄 줄 알았던 국선 변호사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형사들보다 저를 범인으로 확신하며 제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증거가 다 나와버렸어요. 뒷모습 사진에 피해자 증언에 심지어 금고를 만진 지문까지 나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게다가 기록에는 없지만 절도 신고까지 받았었다면서요. 안 그래요? 그것도 전부 오해라고요. 그건 굶는 아이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분유 한 통 훔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지 아니에요. 거기다 강도는 말도 안 된다고요. 지금 그 말을 누가 또 믿어줄 것 같습니까? 저 김초로 씨 같은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이 다들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머리 쓰는 범죄자들은 오히려 얼마 안 돼요. 열이면 여덟이면 다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물며 예전에 분유 한 통이라도 훔쳤던 사람이 남의 가게 금고 훔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일까요? 게다가 김철 씨 와이프는 예전에 집 나가버렸고 그 후로 혼자 딸 키우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가게 여사장님을 정말 강간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꼭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유죄라는 증거가 된다고요. 이미 검찰에서 확신을 하고 기소를 했어요. 원래라면 구속수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라에서는 김철우 씨가 어린 자식을 키운다고 그나마 사정을 봐주는 거라고요. 근데 김철우 씨만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그냥 인정합시다. 괜히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는 최고 형량만 받아요. 이랬는데 만약 흉기까지 발견된다. 그럼 앞으로 10년 전은 딸의 얼굴 못 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인정하고 형량 적게 받는 게 나아요. 국선 변호사들이 나라 돈 받고 돈도 안 되는 변호해 준다는 건 저도 알지만 아무리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제가 정말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제 말을 누구보다 믿어야 할 변호사조차 제 죄를 확신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었네요. 이대로 흘러간다면 무조건 실형이라며 몇 년이라도 형을 줄이자는 얘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나더러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세상 모두가 제게 등을 돌리고 혼자 버려진 기분을 느껴 했었죠. 결국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변호사를 보며 저는 그냥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편도 아닌 변호사를 데리고 재판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나보다 안 믿어주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믿으니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하고 국선 변호사마저 외면한 저는 저 혼자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막상 혼자 재판을 받으려니 덜컥 겁이 났지만 저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호 씨, 변호인 참석 안 했습니까? 저 변호인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국선 변호사랑 이야기 안 됐나요? 아니요,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럼 본인에게 많이 불리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님.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부르지 않겠다며 고집 부리는 저를 보며 판사의 검사까지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저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시작되려는 재판장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은 웬 중년 남자 한 분이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들을 우르르 끌고 재판장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의 재판장이 들어선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 대신 변호사 고용해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마 재판장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왔나 보다 했었죠. 그런데 그 변호사들을 대동해온 중년의 남성분께서 저를 잘 알고 있다는 눈치더라고요. 대체 누구시길래 아는 체를 하시나 싶어 뚫어져라 보고 있었더니 순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매일 보던 그 노숙자 아저씨셨어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시계에 고급 양복까지 차려입은 그 중년의 신사가 다름 아닌 매일 제가 남은 붕어빵을 챙겨드리던 노숙자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차린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세요? 내가 자네 도와주러 온 거니 놀라지 말게. 그리고 그 순간 아저씨 뒤로 있던 여러 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제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김철호 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입니다. 급작스럽게 저희가 인계받게 되어 아직 사건 파악을 다 하지 못했으니 재판을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호 씨는 조금 전 분명히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김철호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겁니까? 김철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러겠습니다. 저 사람들 제 변호사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그 아저씨가 저한테 나쁜 일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김철호 씨 의견대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재판은 다음 기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번복하는 일 없게 제 시간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재판은 하루 뒤로 연기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노숙자 아저씨에게 상황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아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이 변호사들은 뭐고? 자네 얘기를 너무 내가 듣게 들었거든.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가게를 안 나오나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었더구만. 아저씨도 들으셨어요? 근데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안 그랬다는 거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마 자네를 의심할까봐. 내가 그동안 자네를 1년이나 봐왔는데 자네는 누구한테 해코지할 만한 위인이 아니야. 순간 저를 믿어주신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차갑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내가 어렵게 혼자 자식 키운다고 나를 돈에 눈이 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뭐고 이 변호사들은 누구세요? 아저씨가 불러오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저씨, 저 돈 없어요. 이분들 비싼 변호사들 같은데 어쩌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아,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설마 자네들어 수입료 내라 하려고? 예? 그럼 아저씨가 돈을 대신 내주시려고요? 수입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아. 이 변호사들 다 우리 회사 변호사들이거든. 나 사실 로펌 대표야. 그동안 감쪽 같았지? 그동안 배 골아다니며 다시금 붕어빵을 얻어드시던 노숙자 아저씨가 그 대단하다는 로펌 대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저는 아저씨가 저를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죠. 어리둥절하며 못 믿는 제 얼굴을 눈치채셨는지 아저씨는 그제서야 당신께서 숨겨두었던 그동안의 사연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저씨는 젊어서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하셨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인재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이 있고 명예 있는 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그에 걸맞는 아내분을 만나 가정까지 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동아들을 얻은 아저씨는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며 큰 기대를 걸며 자식을 키우셨겠죠. 그 사이 아저씨는
어느덧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만큼 자식에 대한 기대도 크셨습니다. 이미 당신도 큰 성공을 하셨으니 자식 역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나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되길 바랬어. 내가 로펌 대표 정도 했으니 그놈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생각했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거야. 부족한 게 없으니 그 정도 뭐가 어렵냐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공부시키고 법대 보내고 내 자식은 내 뜻대로 키웠어. 그런 동안 그놈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들 녀석이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걸 그저 한심한 투정이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렸던 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야.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그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셨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내내 부자지간의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던 아저씨에게 더 없는 충격이셨겠죠. 자신의 실수로 자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아저씨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로펌과 모든 삶을 뒤로한 채 노숙자로 떠돌이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놈이 살아있었으면 딱 자네쯤 됐을 텐데. 30도 안 돼서 떠나버린 놈이 참 안타깝지. 근데 자네마저 그 꼴이 된 걸 보고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자식 못 지켰지만 자네는 지켜야지.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시던 아저씨께서 억울한 제 사정을 아시고는 저를 도와주려 회사 변호사들을 불러오셨던 거죠. 그제서야 알게 된 아저씨의 놀라운 정체에 너무 놀라면서도 저는 그런 아픔을 품고 지내셨던 아저씨의 사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충격일지 상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작 하룻밤 유치장에서 보내며 아이와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영영 자식을 잃어버린 아저씨는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싶어 아저씨가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저를 도와주신 아저씨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겨낼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갚을 필요 없다니까 그래. 그래.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좀 얻어먹었어. 이미 값은 다 치렀으니 인사는 그쯤 하게. 그리고 걱정도 할 것 없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 무죄 밝혀줄 테니까. 그 증거들 싹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걸 우리가 찾아냈거든. 대체 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나 싶었던 것도 잠시. 저는 여태 제가 겪었던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명을 쓰게 된 그 일은 처음부터 전부 조작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강도 강간 사건은 있지도 않았던 거죠. 그 여주인이 그 식당 드나드는 기사놈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나 보더라고. 둘이 도망이라도 가려 그랬는지 돈을 조금씩 빼돌렸는데 그게 남편한테 발각이 될까봐 엄마는 자네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동안 자네가 돈 훔쳐가고 자기를 강간했다고. 자네 뒷모습이라고 찍힌 그 사진도 그놈 사진이고 그 지문도 자네 붕어빵 포장마차에 있던 돈통 옮겨놓은 거였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를 두고 거미줄을 쳐놓은 거지. 제가 고생을 했던 게 그 집 사장 내외의 치정 사건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허탈감에 뭐라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 수모와 모욕을 겪어야 했던 건지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가깝게는 지내지 않았어도 이웃사촌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신 아저씨 같은 사람도 계신 걸 보면 세상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네요. 어쨌거나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경찰과 그 가게 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 역시 아저씨 회사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셨죠. 저 혼자였더라면 감히 그 무서운 형사들과 싸울 생각도 못했을 텐데 역시 비싼 변호사들은 다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제 생각보다 과한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고 저를 괴롭혔던 형사들은 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뻔하고 겨우 그 정도로 끝나나 싶어 아쉬웠지만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어딘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무사한 것에 감사하기로 하며 그 정도로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그제서야 어린 딸을 끌어안고 안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후 그 가게는 꼴도 보기 싫어졌던 저는 붕어빵 장사로 옮길 생각을 하다가 아주 지겨워져서 그냥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차라리 대리운전을 뛰는 게 낫지 돈도 안 되는 일 하면서 별꼴도 보지 말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께서 제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가게 하나 해보면 어때?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마침 이번에 1층에 새가 비게 되거든. 그거 돈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거기서 장사를 해보면 어때? 예? 무상으로 가게라뇨?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빚진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받겠어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이래야 뭐라도 구하면 되겠죠. 내가 빚을 갚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주 난리야. 마누라 말도 안 듣고 정신없이 길바닥 생활하던 나. 정신 차리게 해준 은인한테 뭐라도 안 해주냐고 말이야. 돈이라도 쥐어주라는 걸 내가 겨우 말린 건데 가게까지 안 만든다 그러면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난다고. 자네 설마 내가 또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박스 깔고 자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 내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줘. 그래도 그냥 받기는 좀 그런데요. 월세라도 내야죠. 월세는 무슨. 마음 같아서는 그 건물 통째로 주고 싶은데 난 이제 욕심 없어. 자식 한 번 잃어보니 내가 쌓은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 어차피 앞으로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고 나 죽기 전에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갈 거야. 그 전에 내 은인에게 도움 좀 주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해? 사실 수연이 생각하면 이제라도 자리 잡는 게 좋지 않겠어? 수연이 학교 들어가면 손이 더 많이 갈 텐데 언제까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 거야. 이제는 가게 꾸리면서 수연이한테 좀 더 신경 쓰도록 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결국 아저씨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또 같은 아버지로서 저도 감사히 도움을 받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가게를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입학식을 앞둔 저희 딸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죠. 저는 늘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되갚아줄 날이 오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되어야 나도 남을 도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늘 도움을 나누며 사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